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7월 11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서 다이어트 겸 운동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다만 햇볕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능한 야외 운동은 피해야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대신 이른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에 걷기나 체조 또는 가벼운 조깅을 권해드립니다. 네, 또 여름에는 탈수 현상이 올 수 있어서 운동할 때는 목이 크게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조금씩 섭취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동안 정말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습도는 계속해서 높겠고요. 이번 비는 주 후반에 더욱더 강하게 쏟아질 예정입니다. 기상정보 계속해서 잘 참고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과 제주에 80mm 이상, 충남에 60mm, 강원과 충북, 경상권에는 5에서 40mm, 수도권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동과 남해, 제주에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고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 24.9도, 강릉 24.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0도, 부산 2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잠시 그쳤다가 수요일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가 내리면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락가락한 날씨에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다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논쟁거리였던 이 사형제의 존폐 여부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공개법정에 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이 종로구 제동에 위치한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열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형제 존폐 여부를 판단하는 이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선 1996년과 2010년 두 번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사형제도가 모두 합헌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사형제도는 참 오랜 시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12년 만에 다시 헌재법정에 오르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사형제를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청구는 사실 2018년 이 부천 부모 살해 사건에서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A씨의 청구에 의해서 촉발이 됐습니다. 이 앞서 A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이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천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 A씨의 동의를 얻어서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한 거고요. 바로 그 재판이 3년 3개월 만에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사형제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됐는데 이번에 주요 쟁점은 뭔가요? 이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여부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청구인 측에 따르면 범죄인을 도덕적 개선이나 교화의 정이 전혀 없는 오로지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가 바로 사형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이 사형제의 사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인데요. 청구에 따르면 이 사형제가 다른 형벌보다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판 가능성이 존재해서 이미 한 번 사라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범죄 예방 효과 또 공익 실현의 대상은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중대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 공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형벌의 목적에는 응징과 보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범죄 억지력이 통계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 전체의 의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직접 위헌성을 따진 것만 이미 2차례가 있었거든요. 이번 3번째 헌법재판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2번의 심판에서 사형제는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96년에는 재판관 7대2 의견이었고요. 2010년에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재판을 살펴보시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종교단체와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재판에서는 혹시 사형제가 위헌 판단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단정 짓기에는 좀 이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동의하는 이 위헌 정족수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서 모두 5명인 상황입니다. 헌재는 이 사형제는 형사제도의 매우 중요한 논제라고 하면서 이번 변론을 이 사형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의 장으로 삼아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만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진 않았고 네. 이렇고요. 3번째로 이번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으니까 이 사형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또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2번째 이슈. 사망한 아버지 명의 휴대전화가 7대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 휴대전화 7대가 고인 명의로 개통돼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 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휴대전화 7대가 개통돼 있었다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사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친의 명의로 휴대전화 7대가 개통이 되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사건의 정황도 궁금합니다. 네, 게시글을 살펴보면요. 이틀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우편함에 돈을 독촉하는 우편물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글쓴이가 온종일 휴대전화 영업점을 돌아다니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계기인데요. 그 결과 2018년 4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이 휴대전화가 총 7대에 인터넷 상품 50만 원짜리에 가입이 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휴대전화는 한 매장에서 2대, 다른 매장에서 5대가 가입돼 있었고요. 용량이 가장 큰 아이폰과 갤럭시 중에서도 최신 고가 기종이었고 소액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글쓴이 말에 따르면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이고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평소에 스마트폰은커녕 폴드폰만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번호는 아들인 자신도 처음 보는 전혀 모르는 번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휴대전화 7개가 개통이 됐고 네. 이게 2군데 매장에서 개통이 된 거고 근데 아들도 모르는 전화번호고 이거 뭔가 좀 석연치가 않은데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면서 아들이 증거로 2018년 이 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매장의 바로 그 CCTV를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아들 얘기에 따르면 경찰이 이 증거를 제출을 했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증언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CTV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경찰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글쓴이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잖아요. 누리꾼들의 조언을 들었을까요? 네, 게시글에 댓글이 여러 개 달렸습니다. 한 누리꾼에 따르면 일단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불법으로 개통한 회신을 일시정지하라 이렇게 조언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아예 해지를 하게 되면 추후에 통화 기록이라든가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던 거고요. 네. 또 한 누리꾼은 지필 계약서든 전자계약서든 본인의 서명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서명을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대리인 위임장이라도 확인해라 이런 조언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통신업계에 종사한다는 한 누리꾼에 따르면요. 이 연세 드신 아버님, 어머님을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돈을 줄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이렇게 회유한 다음에 현금 리베이트를 받고 단말기까지 편취하는 그런 범죄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이번 사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이거 좀 수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아파트 공용 공간에 개인 수영장 무단 설치입니다.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입주민이 공용 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해당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미리 알리거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철거 과정에서 이 수영장에 쓴 물을 한꺼번에 버리는 바람에 잔디밭이 물바다가 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어바운스 수영장이라는 게요, 그 매트에 바람을 주입해서 네. 마치 이제 놀이동산처럼 약간 작은 그런 공간을 부풀려서 만드는 건데. 근데 이게 제법 크던데. 사이즈는 크죠.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9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애들이 놀고 있어요라는 그리고 사진 4장이 저렇게 올라온 진짜 큰 겁니다. 거죠. 진짜 큰데요, 저거?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인데요. 저 사진에 보면은 커다란 이동식 수영장 에어바운스가 잔디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파트 공용 공간인 건데요. 네. 에어바운스 크기도 상당합니다. 1층 창문보다 높은 크기고요. 심지어 집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저 이야.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진짜 황당하네요. 아니 그냥 저렇게 봐도 굉장히 오. 큰데 저게 사전에 허가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딱 설치가 됐다 이거죠? 무단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단지 내 규정상 이 공용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입주민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알리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빚어진 거죠. 이 게시글 작성자에 따르면 다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이 설치를 좀 그만해달라, 철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해당 입주민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하고요. 오히려 6시까지 자신은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관리사무소 측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물을 잔디밭에 그대로 버려서요. 이 하수구가 막혀버리는 바람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아유. 잔디밭이 다 물에 잠길 정도로 물바다가 돼서 불편을 겪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다 그럼요. 알고 있잖아요. 네네. 아유 근데 어떻게 저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준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the thought of PM when your heart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l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최근의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인데요.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뭐부터 갈까요? 네, 지난해 우리 영화, 드라마 아주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열풍이었는데 그 K 콘텐츠의 열풍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올 상반기에도 K 콘텐츠와 더불어서 다양한 K 산업이 전 세계 전방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K 브랜드 열풍
어디까지만이 어디까지만이. 다 네, 뭐 국내 영화나 국내 드라마의 인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다양한 K 브랜드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바로 K 푸드입니다. 우리 음식이죠. 오. 그 중에서 국내 대형 식품 제조업체인 C사의 변화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C사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에서 K-푸드 전파에 좀 주력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글로벌 식품 매출이 2020년, 2021년 연속 매 분기별 무려 1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 C사 제품 중에 주로 한식을 취급하는 브랜드죠. B 브랜드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요. 2020년 만두만으로 1조 원 넘는 글로벌 매출을 올렸고요. 전 세계에 만두를 알렸습니다. 네. 현재 100여 개의 B 브랜드 제품이 72개국에 진출하는 그런 성과도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야, 전 세계 외국인들도 이제 우리 만두 매력에 푹 빠지는데. 만두 먹을만 하지. 아우, 맛있긴 맛있죠. 맛있죠. 네. 그런가 하면 또 미국 프로농구 NBA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C사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 미 프로농구 NBA의 LA 레이커스와 공식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가 일부 마니아층이 아니라 주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고요. 또 C사는 앞으로 식품 글로벌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요. 또 해외 현지 음식과 한식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서 2030년에는 글로벌 톱5 식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아, 만약에 국내 식품 기업이 전 세계 탑5에 오르는 그날이 있다면 정말 자랑스럽고 저희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C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한 몫을 한 원인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계 진출하려면 그 현지에 맞게 또 퓨전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업도 퓨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냉동식품 기업 S사를 인수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로 인수한 지 3년이 되면서 이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사 인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그 덕에 지난해 C사의 식품 매출은 9조 5,600억 원을 넘어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해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S사 인수 직전인 2018년 식품 매출 해외 비중이 한 14% 정도였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확실히 해외 매출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이 인수가 또 시너지 효과가 난 셈이죠. 예, 정말 요즘 보면 맛있게 만들어요. 정말 맛있죠. 맛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K-푸드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K-뷰티, 화장품이 또 그렇잖아요. 자, 뷰티 화장품에 관련된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 기자님 좀 쉬세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달러로 따지면 91억 8천만 달러로 가전이나 의약품보다 수출 규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그야말로 K-뷰티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인데 K-뷰티 정말 대단하네요. 국내 화장품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곳이 있을까요? 네, 많은 기업들이 활약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엘사가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엘사는 럭셔리 브랜드를 앞세워서 글로벌 뷰티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중에 궁중 화장품을 콘셉트로 한 H 브랜드가 지난해 연매출 2조 9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엘사는요,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서 명품 이미지를 강화하고 또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제품의 향과 또 용기 디자인을 현지 선호에 맞게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K-뷰티의 인기는요, 네. 뭐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대단했었는데 요즘에는 북미 시장에서도 K-뷰티, K-화장품의 인기가 대단한 거죠. 네네. 그래서 엘사는요, 미국 시장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았고요. 유통 채널 현지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MZ세대 고객을 위해서 모바일로 제품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문이 가능한 디지털 카탈로그를 선보였고요. 또한 온라인 라이브 쇼핑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요. 미국 MZ세대를 주요 고객으로 둔 뷰티 브랜드 T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엘사 측에서는 K 콘텐츠 열풍을 바탕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면서 T사가 보유한 현지 마케팅과 영업 역량을 활용해서 미국 사업을 육성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꾸 엘사 이러니까 겨울왕국. 겨울왕국 Let it go. 그 엘사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미래 K 콘텐츠를 이끌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K 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해커톤 궁금하시죠? 이게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일정한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통해서 결과물까지 얻어내는 개발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커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만큼 이번 대회에 국내외 많은 인재들이 참가를 했고요. 총 706명, 150개 팀이 참가해서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최대 통신사 K사에서 육성한 청년 인재들이 해커톤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대상을 수상한 도로정찰대 팀을 포함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크로마키 팀은 모두 K사의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이 같은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그렇습니다. 화제가 좀 됐을 것 같아요. 네, 대상과 우수상 팀이 수료한 에이블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K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네.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사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 이 프로그램 수료생 40% 이상이 K사 또 관련 AI 관련 스타트업에 취업을 했고요. 이런 채용 연계 성과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처럼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K브랜드의 힘을 또 키우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이 함께 K 디지털 역량 키우기에 힘쓰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K 브랜드의 현 주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허주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안건우 기자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자동차 영상 차차차 핫클릭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 이렇게 하면 널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보세요. 잘하네요. 네, 차체가 매우 가벼운 경상용차 있잖아요.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1차선에서 달리는 흰색 경상용차 있죠? 저 네. 앞에서 차가 갑자기 차를 지나가. 발견하고 슈 코너를 돌아요. 도는데 그대로 왜 그래? 쓰러져가지고 기차와 아이고. 충돌하고 왜 저러지? 맙니다. 어. 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네. 그대로 차를 피하려다가 그렇죠. 휘어지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대로 그리고 2차 부딪히죠. 사고. 아, 충격이 엄청 큰 걸 보니까 블랙박스 운전자 차량이 일반 승용차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당시 경상용차와 충돌한 차량이 트럭이었는데요. 아이고. 윙바디 차량이라고 있잖아요. 예, 2톤, 화물 2톤을 적재하고 있는 트럭이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아. 짐을 가득 싣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저 정도였고요. 만약에 짐을 가득 실었다면은 또 속도가 지금보다 빨랐다면 아, 이 차였구나. 차를 빨리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네. 사고가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리고 영상 보면 뒷차의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사고 영상을 보면 그 앞에 그 차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그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그쵸. 넘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네네. 사고를 낸 경상용차가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폭이 좁고 좀 높잖아요. 네네, 높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높아서 전복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차량은 시속 50km 이상의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코너를 세게 돌면요. 차량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운전할 때 급하게 차선 변경이나 코너링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운전자가 좀 신속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충돌했잖아요.
충돌 사고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되죠? 무슨 과실이 있을까요? 블랙박스 운전자에게. 또 거리 뭐 유지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차간 거리? 물론 이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사고가 났으면 뒷차에게도 이제 과실이 있지만 네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거리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과속을 하거나 이렇게 그래, 어떤 맞아. 과실이 보이지가 않아요. 잘 가셨어. 그러니까 맞아. 본인이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차 같은 경우에도 안전거리 유지했고요. 아. 근데 이제 오히려 앞차 경상용차가 갑자기 이제 저렇게 해서 풀어져 버렸어. 보통 저렇게 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갑자기 차선 변경할 것을 왜 예상하지도 돌아? 못했어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100대 0의 이제 과실로 이 차는 이제 과실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오히려 앞에 이제 경상용차가 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당황해가지고 이거 사고를 피하려고 이제 차선을 이제 바꾼 것 같은데 예,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과속을 하지 마시고 이제 안전운전을 하시고요. 본인이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이렇게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서 다른 일이 발생하면 돌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렇게 화를 당할 수가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건 정말 조심하셔야죠.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종로에서 뺨 맞고 남의 차에 화풀이. 에헤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남자가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혔습니다. 네. 이 영상 정말 차주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뭐죠? 어떤 영상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불법 주차가 아닌 정상적으로 주차가 된 차량입니다. 근데 웬 남자가 차량 위로 올라가요? 자, 차 앞유리 이렇게 밟고 뒷유리도 막 쿵쿵 뭐야? 밟고 오르더니 왜 저래? 보닛을 사뿐히 밟고 내려갑니다. 왜 하필 내 차만 밟고 가는 거죠? 어? 이른바 묻지마 테러를 하고 유유히 사라진 이 남성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왜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뭔가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방해물이 있다고 그 밟고 가는 것처럼 아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죠. 왜 저랬어요? 아니, 뭐 그리고 길을 막고 있었다면 집 네. 피해서 가면 됐을 네. 거를 굳이 저렇게 밟고 당연하죠. 올라가야 했을까요? 이 영상 지난달 6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찍힌 겁니다. 네. 차량에 난 흠집을 보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차주는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행인이 자신의 차에 뛰어오르는 걸 보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게 참 황당해요. 네. 행인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으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 다 술 먹고. 아니 근데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남의 차에 모르는 사람 차에 이렇게 말도 뛰어오르지 안 않거든요. 되니까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저거 차는 뭐 어때요? 그거 괜찮아요? 찌그러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좋을 리가 없겠죠. 어. 차 상태 심각했습니다. 네. 운전자는 사고 한 번 없던 새 차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뒤쪽 트렁크의 밟힌 자리가 움푹 파였고 네. 보닛은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말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수리비겠죠. 수리비가 124만 원이 나왔는데 네. 가해자가 또 50만 원밖에 줄 에이.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자가 여기 합의는커녕 차량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 와중에 수리비도 못 내겠다. 그럼 운전자의 고민이 커지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운전자가 가해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 합의를 받으면은 일단 50만 원은 준다 하니까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만 일단 50만 원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서 수리비를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냥 울컥해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선처해 주세요, 뭐 감경해 주세요, 주치 감경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형법상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감형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판부 판단 아래 결정될 문제고요. 반드시 형을 줄여주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 주폭 재물손괴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형량 자체가 원래 높은 범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주폭 문제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주폭 엄벌을 지향하고 이 주치 강경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감형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술에 취하고 또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내 차는 무슨 죄예요? 그러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정말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황당하죠. 예. 어. 자, 다음 영상 있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주제는 사고는 내가 낼게, 책임은 누가 질래입니다. 한 이것도 차량이 뭐죠? 일으킨 사고 때문에 2대 차량이 피해를 봤는데요.
둘 중 한 차량만 사고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다른 차량은 책임을 회피해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영상이기에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확인하시죠. 자, 앞에 가는 경차 주목해 주세요. 잘 네.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맞으면 중형차 충돌하더니 그 뭐야? 충격으로 두 2차로 대나. 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사고가 일어났죠. 중앙선을 네. 넘어가가지고. 네네. 앞차가 갑자기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넘었어요. 일어난 건데요. 네네. 운전자가 날벼락 같은 사고 때문에 놀란 가슴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승용차가 블랙박스 운전자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2차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선 침범하면서 최초로 사고 유발한 그 경차가 다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블랙박스 운전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 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차는 1차 충돌에 대해서는 100% 과실을 인정했지만 2차 충돌에는 책임이 없다고 한 겁니다. 경차 차주 측은 2차 사고 과실은 나와 부딪힌 승용차 차량에게 있다면서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사고는 경차가 내고 돈은 피해 차량이 이거 보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아니 블랙박스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법에는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과관계는 뭐냐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 2차 사고는 왜 일어났나요? 1차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1차 사고는 왜 일어났어요? 중앙선 경차가 침범했으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잘못했기 네. 때문에 네. 일어났으니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과실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1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2차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요. 특히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중과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아 이건 뭐 깔끔하네요. 네. 잘못했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 사고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었잖아요. 이거 책임 예. 지셔야 됩니다. 그럼. 네. 자 다음 영상이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제는 침착 스킬 만렙 운전 고수가 나타났어요입니다. 자, 장마철에 빗길 운전사고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과연 이 고수 어떻게 사고를 피했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비가 많이 오는 빗길인데요. 많이 앞에 트럭이 오네요. 달리고 있어요. 갑자기 빨간불을 확인하고 드리프트를 합니다. 드리프트 하면서 그대로 버스를 피해서 유유히 앞으로 갑니다. 피해 간 거예요? 네, 피해 갔어요. 오, 오, 진짜. 천운이 따라줬어, 완전. 그렇죠. 10년 감수했네. 어우, 긴장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차가 갑작스럽게 미끄러졌는데 저 트럭 운전기사의 그 뭐랄까 침착한 운전 능력이 좀 빛을 본 것 같아요. 베테랑급인데. 그렇습니다. 네. 트럭 뒤를 따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요. 트럭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버스를 마주치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빗길에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트럭 운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어서 사고를 드리프트를 하면서 면허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고를 잘 피한 운전자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본 교통사고 전문가는 트럭 운전자의 실력 덕분에 사고를 실력 피한 것이 덕분에. 아니다. 아니다. 아주 운이지. 운이 운이다. 좋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맞아. 교차로에서 버스를 발견한 뒤에야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네. 밟으니까 차량이 미끄러졌고요. 결국 영상을 보면 뒷바퀴가 쭉 미끄러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 이미 돼 있었고 또 황색 전멸등이 켜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빗길이라는 점까지 또 고려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속도를 줄여서 운전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 지적을 했습니다. 네, 더 감속하고 주의 운전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부터 비 온다고 하지 네, 않았어요? 네. 뭐 오늘 장마가 이번 아직 주 끝나지 않았어요. 네네 네.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럴 때 빗길에 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장마철 빗길 운전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죠. 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이 빗길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그중에 37.9%가요, 여름철, 6월부터 8월 사이 장마철에 발생을 했다는 맞아.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우리 비 많이 왔었잖아요. 네. 장마 시작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 소식 정말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타이어와 바퀴 사이에 물막 현상, 수막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미끄러지기 정말 맞아. 쉽거든요. 안전거리 꼭 확보하셔야 되고요. 평소보다 20%에서 50%까지 감속 운행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50년간 유부남과 산 아내 유종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유부남과 50년을 산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알고 아니죠. 그랬을까요? 네. 이거 예. 잘 모르겠네요.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고 유종연금 담당 직원은 장혜인 씨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끄! 남편과 저는 지난 50년 동안 3자녀 낳고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그렇게 반백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의 지병이 손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봐. 내가 죽으면 유종연금 알지? 그거 받아서 노생활에 보태도록 해요. 영감 그런 소리 말아요. 당신도 없는데 유종연금이 뭔 소용이에요? 아유, 근데 유종연금 얼마예요? 그게 얼마냐면 말이야. 그게 이게 꼴까닥. 영감 유종연금 얼마인지 말을 해주고 가야지. 지병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종연금을 수령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네, 박수림 씨. 사망한 남편 배우자 되신다고요? 예, 맞아요. 유종연금은 배우자한테 주는 건 맞죠? 그거 빨리 줘요. 그럼 잠시만요. 예. 사망한 남편에게 혼인 기록이 있는데요? 50년 전에 예. 다른 여성과 결혼하셨어요? 예. 남편한테 전처가 있었어요. 그 50년 전에 헤어져서 지금은 지금은 제가 와이프 부인이에요. 아니 예. 그러면 이혼 절차를 밟으셨어야죠. 법적으로는 지금까지 박수림 씨가 유부남이랑 사셨던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저희는 유종연금 못 드려요. 아니 유부남을 만난 게 아니라 돌싱남이라니까. 50년 같이 산 배우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배우자요? 참나 답답해 죽겠네. 참말. 남편이 헤어진 전처랑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졸지에 저는 50년간 유부남과 함께 산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진짜 부인이고 유족인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 이혼 뭐야?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내에게 정말 청천벽력 그런 같은 건가? 일이 일어난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정말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야 돼요. 85세 나이로 사망한 남편 A 씨는 인생에서 총 3번의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한 여성과 사별을 했고요. 네. 그 후에 아내 B 씨와 재혼을 해서 슬하에 자녀 4명을 뒀습니다. 그러다 71년 무렵에 두 번째 아내가 집을 나가서 영영 연락이 끊겼고요. 남성이 새로운 여성 또 C 씨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해서 자녀 3명을 더 낳아서 그렇게 전처가 낳은 자녀를 포함해서 총 7남매가 함께 살았습니다. 3번 결혼하고 그 가운데 7명의 자녀를 낳고 참 흔하지 않은 그런 사연이긴 맞아요. 해요. 네. 남편이 근데 참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아내와 또 7자녀를 맞아. 키워야 됐었던 거잖아요. 네네. 남편 A 씨는 26년간 광부로 일했는데요. 그러다가 2017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폐증은 석탄가루가 수년에 걸쳐 맞아. 폐 조직에 쌓이면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네. 장기간 일한 광부에게서 많이 발생하고요. 결국 병을 진단받은 지 2년 뒤에 폐암으로 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유종연금 수급을 두 번째 아내였던 B 씨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세 번째 아내인 C 씨에게 지급할지를 두고 문제가 생깁니다. 야, 이게 참. 근데 50년을 같이 산 거잖아요. 네네. 사실적으로 세 이분이 번째. 부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C 씨. 이분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네. 남편이 세 번째 결혼을 시작할 때 앞서 이제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 있죠. 두 번째 아내 B 씨. 네. 그 사람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아내는 여전히 B 씨였고요. 아내 C 씨와는 사실혼이자 중혼 상태로 50년간 살았던 겁니다. 50년은 진짜 긴 시간인데 가족이나 주변 이렇게 친척, 지인분들, 이웃분들이 증인이 돼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당연히 네. 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실제로 두 번째 부인이었던 B 씨는 71년에 집을 나간 뒤에 45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내는 자신이 유종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률혼 배우자는 수십 년간 연락 두절 상태고요. 또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유족연금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혼이면 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공부하셨죠. 이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맞아. 법률상의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갖고요. 네. 근데 이제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은 뭐냐면 이제 그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 네. 나머지 가족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유족연금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배우자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증을 하면 내가 사실상 배우자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녀도 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인 자녀 같은 경우에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실혼이 아니라 중혼적인 사실혼인 거예요. 네. 원래 그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직 서류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배우자와 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글쎄 이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1심에서는 이 중혼적 사실혼인 이 아내의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네. 인정을 못 받았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는 중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건 뭐 네.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 현상입니다. 결혼을 두 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원이 완전히 형해화돼서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지만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처와 완전히 이혼 상태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입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전원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두 번째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할 수가 없다. 이렇게 1심에서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1심은 법률혼 배우자가 있으니까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됐고 그럼 항소심 결과는 과연? 과연 어떻게 됐냐면요. 항소심 궁금해. 결과는 1심이 뒤집혔습니다. 아하. 남편과 아내가 이혼 절차만 법적으로 밟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묵시적인 이혼 합의가 있고 이혼 상태다.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이렇게 본 건데요. 재판부는 아내가 가출한 이후에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무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생계를 유지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네. 그리고 본인이 법률에 의해 좀 무지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것뿐이지 두 사람 사이에는 이혼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합의, 이미 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혼 관계에 현재 아내자가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특별법에서는 상속 말고 특별법에서는요 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데는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라고 하면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줘요. 네네. 이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이렇게 중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선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하면 사실혼 배우자를 이 법률혼 배우자에 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이혼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묵시적인 이혼 의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러면 유족연금 못 받는 거죠. 이런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군인인 남편과 54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아내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 군인연금법에 따라서 네.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자신이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실제로 법률혼 관계와의 아내와 산 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남편은 혼인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나서 새 살림을 차린 뒤에 네. 1960년부터 54년간 세월을 함께 하다가 와. 2014년에 사망했습니다. 오. 그러면 6년간 함께한 전처와는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거고. 그렇습니다. 네. 네네. 남편이 전처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해달라고 했지만 슬하에 자녀 3명을 뒀거든요. 그래서 전처가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버텼던 겁니다. 남편과 아이까지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후처는 법원에 사실혼 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냈는데요. 가정법원은 전처와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남편과 후처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례의 아내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 될것 그리고 같은데. 맞아. 그리고 전처랑은 6년
후처랑은 50년 이상 길게 살았잖아요. 네. 산 기간이 5년도 아니고 50년인데 네. 이게 줘야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한 집은 네. 두 가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네. 이게 딱 그렇습니다. 이 양재동에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요. 근데 가정법원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했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는 행정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이 가정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상의 그 배우자 이걸 인정을 해줬는데 네. 이 행정법원에서는 이 공단에서 사실 유족연금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내가 다시 달라고 청구했는데 거기서는 아내 청구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유족연금은 결국 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녀를 3명이나 두고 또 6년 동안 산 법률상의 이 사람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나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에 이혼이 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아내가 명시적으로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아내는 이혼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원에서는 이 전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후처, 일종의 후처죠. 중호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예정인 30대 예비 신부인데요. 저는 시댁이 아니라 친정엄마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저랑 신랑은 반반 결혼했거든요. 양쪽 부모님께도 따로 지원 안 받고요. 집값은 신랑이랑 반반씩 나눠서 부담했어요. 둘 다 쓸데없는 허리의식을 싫어해서 혼수도 중고물품으로 샀고요. 당연히 예물 내단도 생략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친정에서도 알겠다 하고 시댁에서도 오케이 했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예단은 꼭 해야겠다면서 갑자기 난리인 거예요. 엄마 말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예단을 안 해가면 시부모님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아니 결혼 비용도 똑같이 반씩 내는데 왜 딸만 책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단 3종 세트라고 반단기, 은수저, 이불을 살 거라길래 제가 진짜 뜯어말렸어요. 엄마가 이러면 시댁에서도 부담된다. 예단 3종 세트가 가면 당연히 예물 3종 세트를 보내려 하지 않겠느냐니까 엄마가 그럼 반상기랑 이불만이라도 하게 해달래요. 특히 이불을 보내는 건 우리 딸의 부족함을 보더라도 덮어달라는 뜻이란 남더라. 참나 뜻을 들으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엄마 딸이 부족하냐는 거면서 또 대판 싸웠어요. 시부모님은 예단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러는 건지. 엄마는 딸 가진 엄마 마음은 다 그렇다. 이게 우리 시대의 예의라면서 이해해달라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엄마 때문에 쓸데없이 예물 예단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되고요. 우리 엄마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는 이제 딸에 대한 짠한 마음 때문에 네. 예단을 좀 챙겨 보내고 싶은데 딸은 예물 예단 필요 없다는 거죠. 네네. 여기서 또 갈등이 생겼네요. 요즘에는 근데 예물예단 서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사연자 어머님은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중에 가장 최근에 결혼한 분이 우리 장예인 네, 아나운서인데 저죠. 혹시 예물예단 같은 거 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간략하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안 하기로 했다가. 그렇죠. 네, 이게 또 안 할 수 없다고 또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죠. 네. 이게 결혼이 임박하게 되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시집 가는 날 등창 난다. 결혼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연도 많은 게 결혼인데 그렇다 보니 사실 우리가 오징어 게임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긴 하나 사실 그 오징어 게임의 원조는 함 드리는 그 날짜죠. 함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신랑이를 버리면서 결국은 함을 그 집안까지 드리는 과정에 오징어를 가면을 쓰고 맞아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던 그 장면들 기억하시는데 요즘은 거의 없죠. 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갑니다. 시끄럽다고.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만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의 문화도 달라지고 왕년에는 시집을 가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예단과 예물이 왔다 갔다 했지만 최근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흔히 반반 결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반반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남자가 집을 구하고 여자는 혼수를 해간다. 이 개념이 이제 끝난 겁니다. 서로 간에 결혼을 두고 이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공평하게 결혼을 해보자. 이게 반반 결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서 사실상 이제는 예물 예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중매 결혼이 아닌 바야 최근에 예물 예단은 안 하는 게 오히려 트렌드이고 이런 차원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돈 간의 다툼이 아니라 이런 딸과 엄마 사이의 갈등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부모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 딸 좀 잘 부탁합니다. 기죽지 않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예물을 해주지 뭐 돈이 남아돌아서 난 해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네. 책 잡히지 말라고 우리 딸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예물을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현금 예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어. 필요한 거를 네. 구입하셔라라는 의미로 그것도 괜찮죠. 현금을 드리고 부담스럽죠. 네, 현금 네. 그게 액수가. 그렇게 하는 아, 경우들이 액수 따지니까? 많더라고요. 네. 액수가 이제 저쪽에서 얼마 왔어? 근데 꼭 주변에서 물어보죠. 뭐 보냈어? 네. 뭐 받았어? 뭐 아야 그거 뭐 보내지 말라고 그런다고 진짜로 안 보내? 아유 애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 이러면 이제 덜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진짜 이 예단 안에 가면 시부모님께 미움받을 수 있다. 막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우리 안 받고 안 주고 안 받읍시다 해놓고도 나중에 딴 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러실 수 있죠. 맞아요. 요새 제가 최근에 몇 달 안 됐는데요. 얼마 전에 했던 그 상담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며느리 결혼을 이미 한 분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요는 뭐냐면 시어머니가 식사 때마다 며느리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드시는데 식사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네 형님은 무슨 A 브랜드의 B 가방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서 왔는데 그런 분 계셔. 나는 너한테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니 나는 너한테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냐 이런 얘기를 식사 때마다 하시면서 이 며느리가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결혼과 관련된 부분이 과거하고는 이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모였는데 야 제가 진짜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 했더니 지 몸만 달라왔잖아 막 그런 얘기 하는 그러면 분도 계세요. 정말 민망하거든요. 자, 딸 몰래 예단 보내려는 친정 엄마 아유 이 마음도 알긴 알겠는데 불안을 자존심과 바꾸지 말라. 이게 이 불안은 이 딸의 불안이 아니고요. 이 사례에서의 불안은 엄마의 불안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혼을 준비하고 그 예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에 친정엄마가 관여하고 전반적으로 이 여러 상황들을 준비하는 게 맞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엄마의 불안이 너무 크면 이게 지금 엄마가 결혼을 하는 건지 딸이 결혼을 하는 건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 예식장엔 사실상 예식을 하는 신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불안이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엄마가 가만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예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엄마는 혹시 내 딸이 사랑받지 못할까 봐 혹은 내 딸이 혹시 흠 잡힐까 봐 이에 대한 불안으로 예단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지만 사실상 예단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그 시가적으로 보내는 일종의 비단을 예단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과정은 물리적으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막상 이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보자면 옛날에는 약자가 강자를 향해서 일종의 뇌물 방식으로 이 예단이 간 셈이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과정에 20세기의 요 불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딸과 이 엄마가 단순히 세대 차이가 아니라 불안과 과거의 불안과 현재의 불안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인데 이 부분에 엄마의 불안이
딸의 자존심과 경쟁하고 있는 이 상황 아마 다들 보이실 겁니다. 진짜 비단하면 비싸잖아요. 그만큼 귀한 비단인데, 그러니까 신랑 집으로 예물로 비단을 그 귀한 걸 보내면서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이건데 이런 풍습이 요즘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네. 예단을 드리는 비용 자체를 신랑 측이 신혼집에 드린 비용의 10%, 뭐 이게 약간 아. 암묵적인 공식이었다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집값이 워낙 비싸서 아우 너무 비싸니까. 그냥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더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뭐 이렇게 무조건 신랑 측이 하고 거기에 10% 이런 공식 너무 자체가 이제 계산적이야.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혼도 일련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는 여자는 남자한테 시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집에서는 여자한테 뭐 다이아, 진주, 뭐 색깔 있는 보석 해가지고 맞아, 3종 맞아. 세트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고받고가 아니라 저희는 그냥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저희는 결혼할 때도 아버지 손잡고 들어간 게 아니라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그냥 둘이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요즘처럼. 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변화가 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딸 그리고 사윗감이 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예물과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둘 간의 약속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양쪽 부모님, 특별히 남자 측, 곧 사위 측 부모, 곧 사돈도 그걸 수용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갑자기 친정엄마가 그 사돈 쪽을 향해서 예단을 보낸다는 건 뭐냐면 약속 위반입니다. 반칙인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는 뭔가 예단을 받은 측에선 받게 된다면 그러면 신랑 측에서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속이 달라진 지점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집안에서 생각하게 되겠죠. 왜 여기는 딸과 엄마가 서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서로 합의되지 않은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사실을 들고 와서 이 부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단순히 이건 한 집의 결정이나 불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 측 집안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사돈 입장에서도 뭐가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뭘 줘야 되지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가 깨지는 그 아주 적절한 표현이시네요. 네. 이거 갑자기 사돈 측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 예단이 왔어. 우리가 안 해줬다고 화가 났나? 그렇지. 뭘 해줘야 그렇게 돼? 느낄 수도 있지. 뭘 좀 해줘야 되나? 네. 뭐 해달라는 건가? 되게 혼란스럽긴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예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엄마들 시대의 문화에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지금 MZ 세대들이 새로운 결혼 문화 풍속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만들어가는데 핵심적인 단어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공정의 문화예요. 나와 내 남편 또 나와 내 아내가 함께 이 결혼을 시작할 때 시집을 오거나 장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때 평등하고 공정하게 서로 약속 안에서 첫 번째 스타트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 우리가 예단이란 말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미리 단정하다 이런 뜻이 있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이들의 결혼에 대해서 단정을 하고 있는 건데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결혼과 새로운 결정에 대해서 안에 개입하시는 건 적절치 않을 뿐더러 오히려 딸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네, 요즘 결혼은 친구들 뭐 저도 요즘 결혼했지만 네. 주변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냥 반반 결혼했으면 시댁의 눈치도 보지 않고 친정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예물예단 안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연 속에 그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딸 가진 엄마의 마음이 다 그렇다. 우리 시대는 다 그게 예의였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그 시대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그러시잖아요. 야, 그래도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 부모님 생각이에요. 맞아 근데 맞아. 아이들의 생각은 그게 그건데 네. 맞아요. 부모님은 아직도 그래도 그 세대 그건 생각을 아니다. 야, 그래도 그게 아니야. 너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머리 아파. 이거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 집 귀신이 되는 세상. 이거 무서워라. 이제 이런 얘기 안 너무 하죠. 무서운 네. 말인데요. 그런데 지금의 그 예식을 준비하는 엄마의 방식은 그 집 귀신이 되는 세상에서 했던 그 방식을 쓰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 반반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MZ 세대들의 결혼에 있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또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예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단 3종 세트 이야기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치 사람의 부족을 물건으로 대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집안의 부족을 다른 것들로 커버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거는 반반 결혼이라고 하는 지금 세대에도 맞지 않고 특별히 여성들이 지금은 고학력이고 남편과 함께 결혼을 하지 시집을 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그 집안 사람으로 완벽하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집안의 귀신이 된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들 핵가족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부부의 특성에 맞도록 살고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세상이 거의 끝났고요.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안 귀신이 되는 그 시대가 끝났다는 그 말은 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를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친구분들 며느리 많이 두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아유, 요즘 며느리가 상전이야. 요즘 결혼 다 우리 아들들 다 장가 안 간다는데 그 장가 가게 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 이러면서 되게 며느리한테 전화도 바로 못 한대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며느라 지금 뭐 하냐? 통화 가능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설거지도 그냥 하지 마라. 아가야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어머니 제가 좀 피곤해서 들어가 내가 다 할게. 저희 어머니도 그러실 편인데 너무 며느리 눈치 보시는 저희 어머니 세대가 사실은 며느리로서 가장 고생하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지난주에 우리 제사 얘기했지만 1년에 제사 10번씩 지내면서 정말 고생하시고 맞아. 근데 이제 며느리한테 대접 좀 받나 했더니 그게 아닌 시대가 됐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의 며느리였던 그분들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또 다른 며느리들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명 부양을 받는 마지막 세대가 된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요새 제사 동영상으로 서로 리조트에서 드리고 이렇게 리모트 리조콘 리모트 제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요. 납골묘가 많아지면서 이제 도깨비불도 없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 20세기의 불안의 이 발걸음이 21세기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딸의 당당함을 도우셔야 될 겁니다. 딸이 굉장히 당당하고요. 자기의 약속을 자기 예비 남편과 예비 신랑과 함께 서로 간에 합의된 지점을 만들어서 이걸 시댁에 이미 전달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딸의 당당함이 어머니의 불안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과거에는 아이의 부족이나 내 집안의 부족을 메워나가는 게 이 부모의 역할이었다면 21세기 딸 가진 부모들의 역할은 딸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과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어필하고요. 그리고 내 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이 멋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그림을 도울 것인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미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당당하게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그렇게 한마디씩 거들잖아요.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뭘 받았니? 이렇게 시작하게 하면 좀, 마음의 불안이 다시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지금 시집장가 보내는데, 예물 예단 안 해주기로 했어. 이러면 주위에서, 그래도 이불은 해야지. 으쌰, 세트는 기본이야. 이런 얘기하면, 해야 되나? 이 훈수를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남의 얘기는 쉽습니다. 항상 남의 얘기는 쉽고 더군다나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훈수 두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물론 그게 사랑이고 염려이고 돌봄이고 또 친구나 이웃들 간에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는 볼 수 있으나 분명한 건 당사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의 결혼은 당사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문의 결혼이라고 하는 건 옛날 말이 됐다고 봐도 얘기가 될 정도로 그 과거 결혼의 방식이 달라진 게 사실인데 그럼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아이들을 돕는 방식에 있어서는 얘가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이 배우자와 함께 했던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이런 예물이나 예단을 보낸 집의 이야기만 주로 듣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건데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쪽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상 상대편 배우자 곧 내 딸의 배우자가 된 이 사윗감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 집안에 관련된 그 정서와 분위기를 보면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대 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애교 예단 삼총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손거울. 저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라는 의미고, 두 번째, 귀이게. 저에 대해서 좋은 말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전 주머니라서 알뜰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의 애교 예단이 귀엽다. 있대요. 예. 애교 예단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거 받으면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거지? 이게 다 있어, 뭐든지 다 있어 하는데 가면 이렇게 이제 싸게 살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걸 애교로 보내드리는 건 좋은데 그럴 때는 반드시 그 해석을 같이 넣어야 될 그렇지. 거예요. 맞아. 편지를 같이 써서 어머니 이러이러합니다. 아버지 이러이러합니다 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그 글 속에 녹여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지. 그 물건만 왔을 때 귀에게 막 여러 가지 손가락 생각이 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내 귀를 스스로 파라는 얘기냐.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함께 쓰면서 마음에 대한 충분한 해석과 전달을 같이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있을까요? 네. 그건 편지 확실히 써야 되겠네. 그럼. 그냥 받으면 좀. 이건 뭐지? 얼굴 좀 당황스럽죠. 보세요. 좀 네. 눈곱 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세 번째. 불안을 떨치려면 세 가지를 시행하라. 세 가지? 우리가 엄마가 불안해하는 걸 무조건 엄마 왜 그래 하고 주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결혼 전에 오히려 엄마하고 딸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 시점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적어도 불안해하는 엄마를 나무라면 엄마는 몰래 할 거예요. 분명히 몰래 합니다. 맞아. 그래서 충분히 엄마가 납득할 만한 상황을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는 시행을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엄마의 불안과 걱정을 먼저 들어야 돼요. 도대체 엄마는 어떤 게 불안하고 어떤 게 걱정인지 그리고 막상 그 예단을 보내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또 보낸다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엄마의 상황을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그 상황을 엄마의 입으로 표현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딸이 엄마의 불안을 달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에 대한 전달이에요. 남편감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만난 시어머니와 내가 만난 예비 시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관련된 자세하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봤던 여러 사례들을 꼼꼼히 나누어서 엄마한테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상대방 집안이 합리적인 집안이라는 것, 약속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할 집안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과 결혼한 이후에도 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충분히 잘 조율을 할 수 있는 집안이라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엄마가 안심을 합니다. 맞아요. 네. 상대가 원하지 않은 선물을 하면 받는 사람 기분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예단 고급 이불, 은수저, 뭐 반상기 이런 거 요즘 안 쓰잖아요. 안 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께 예단을 좀 보내지 않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불안을 떨치기 위해 해야 할 네.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뭐예요? 그게 뭐냐면 딸의 입장에서 엄마의 불안을 낮추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딸이 가지고 있는 내 결혼에 대한 전망과 미래와 관계의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엄마한테 얘기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엄마, 내가 가진 생각은 이렇게 할 생각이고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시어머니와 혹은 시아버지와 얘기를 나누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동의했다는 것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에 대해서 충분히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딸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엄마도 같은 꿈을 꾸고 맞아. 같은 생각에 대해서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총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엄마의 걱정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 또 한 가지, 이 딸이 만나본 그 상대 가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생각과 이런 이미지들을 엄마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서 엄마가 그 그림에 대해서 안심하게끔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과정일 겁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둘이 사귀었어요. 아니면 네. 선을 받죠. 그 다음에 상견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뭐 그 날짜 정하고 맞아요. 뭐 어떻게 할지 다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요즘에는 얘네가 사귄다. 네. 그리고 결혼 날짜 다 잡는다. 잡아와서 엄마 통보하죠. 아빠 나 이날 결혼해요. 맞아요. 통보. 이렇게 네. 됐죠. 그렇죠. 예, 이게 시대가 변화가 있어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또 맞춰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효선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0회 부여 서동 연꽃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웅남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20살 연꽃 화원의 초대, 빛나는 이야기를 담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형 수상 뮤지컬 웅남지 판타지 공연뿐 아니라 드론 300대가 등장해 드론 아트쇼를 펼치며 웅남지의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올여름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마철에는 어쩔 수 없어요. 비에 신경을 써야죠. 네, 그렇죠.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 그러고요.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비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